안녕하세요. 누구보다 한심한 인간이었던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하고 산다죠.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가족을 상처 입히게 된다면 누구든 그 죄책감이란 고통에서 쉽사리 헤어나올 순 없을 겁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의 슬픔에만 갇혀 모든 걸 잃고 절망과 자괴감에만 빠져 살았죠. 그런 제 모습에 질려 가족까지 저를 떠나갔고요. 그렇게 버러지보다 못한 삶을 살던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게 찾아온 은인에 대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항상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가시는 어머니 아래서 형제도 없던 전 제법 외롭게 컸습니다. 때문에 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빨리 내 가정을 꾸리고 저를 닮은 아이들도 많이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취업에 성공한 후 1년 만에 1년을 사귄 동갑내기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아내는 고맙게도 가진 것 하나 없던 제 청혼을 받아주었어요.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신혼여행에서 곧장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몸이 약했던 아내는 임신 6개월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아내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때 전 출산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고 심장 떨리는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내는 무려 23시간이 넘게 진통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출혈을 잡지 못해 초상을 치를 뻔했죠. 다행히 아내는 무사히 회복을 했지만 그때 전 결심했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싶다는 마음은 곧게 접어두기로요. 2번 다시 저렇게 괴로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성애라는 게 참 이상한 거더군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부성애라는 게 마구마구 솟아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로 인해 아내가 죽을 고비까지 넘긴 걸 떠올리자 처음엔 아이가 막 사랑스럽고 예쁘고 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끔은 얄밉기도 했죠. 전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아닌가 싶어 무척이나 걱정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빠들 부성애는 서서히 생기는 경우가 많대. 내 몸 아프면서 아기를 낳은 여자들하고는 다르게 아빠들은 자기 자식인 게 실감이 잘 안 난다나?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제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대로 제 걱정은 전부 기우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아내를 반씩 빼닮아가는 딸을 보면 경이로움과 가슴 벅참이 번갈아가며 제 심장을 두들겨대곤 했거든요. 딸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몸이 또래보다 조금 약해 잔병치레가 작긴 했지만 그것도 나이가 5살을 넘으니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약한 몸과 반대로 딸은 굉장히 야무지고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8살이 된 딸아이는 아내도 제게 하지 않는 잔소리를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늘어놓았죠. 아빠, 내가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라고 했지? 이러면 내가 뭘 보고 배우겠어. 아니야, 소은아. 아빠가 씻고 나와서 세탁기 바구니에 넣어두려고 했어. 또 핑계는? 아빠가 씻으러 들어가면 엄마가 와서 한숨 푹 쉬면서 가져다 놨겠지. 아빠,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지. 어린이 나도 하는데.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아내는 딸에게 아무 말 못하는 저를 보며 까르르 웃더군요. 저는 나름대로 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딸과 소녀처럼 웃는 아내가 귀엽고 사랑스러워 마지못해 픽 웃어버리곤 했죠. 한 번은 어느 주말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청룡열차를 한 번 타고 진이 다 빠져 벤치에 앉아있는 제게 딸이 음료수 하나를 쏙 내밀더군요. 아유, 죽겠다. 자, 마셔, 아빠. 우와, 우리 소은이밖에 없다.
고마워 우리 딸. 그 음료수가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사실 전날 동창회에서 과음을 좀 했던지라 속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딸은 새초롬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곤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왜? 왜 아빠를 그렇게 봐? 맛있어 아빠? 맛있냐고. 술 먹은 다음날 마시는 오렌지 주스가 그렇게 꿀맛이라며. 아빠가 그랬잖아. 제가 영문을 몰라 딸의 눈치를 보자 아내가 그 옆에서 입을 삐죽이며 딸의 말을 거들더군요. 그제야 전 아차 싶어 딸에게 머쓱하게 웃어 보였죠. 오늘 놀이동산 갈 거라고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어코 과음을 하고 새벽에 들어와? 그것도 회식도 아닌 동창회에서? 그러니까 소은이가 지금 당신한테 눈치 주는 거잖아. 아, 그게 내가 어제 총무 역할을 맡아서 빠질 수가 없었어. 소은아, 아빠한테 화났어? 아빠가 미안해. 그런 제 말에 딸은 오히려 제게 쌩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곤 제게 글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도 아빠의 사정이 있는 거지. 소은아, 아빠 이해해 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다음부턴 아빤 이런 데 따라오지 마. 알았지? 엄마랑 나랑만 실컷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소은아, 그런 게 어딨어. 아빠가 잘못했어. 결국 그날 저는 아내와 딸에게 싹싹 빌었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야 비로소 딸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었답니다. 이만큼 저는 정말 딸 바보였어요. 이상하게도 딸의 말에는 한마디 반박을 할 수도 이겨먹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심지어는 딸에게 항상 지게 되는 제 스스로가 좋기까지 했답니다. 그만큼 딸은 정말 제 2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제 전부가 되어갔죠. 그런 딸에게 이상 증세가 보이기 시작한 건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였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몸에 멍이 들어와? 소은이 너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웠니? 아니, 나 친구들이랑 사이 완전 좋은데? 내가 완전 대장이야. 딸의 몸에 자꾸만 멍자국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한창 자라날 시기인 딸의 몸무게가 늘긴커녕 조금씩 줄어가더군요. 게다가 기력이 딸리는지 딸은 점점 입맛도 없어하고 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기에 걸린 건지 기침을 하던 딸은 크게 앓은 그날 이후로 미열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놀란 아내와 전 동네 내과로 딸을 데려갔고 의사는 단순 감기라며 딸에게 감기약 3일분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에게 감기약을 먹여도 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감기약을 먹은 지 3일째 되던 날 딸은 돌연 코피를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던 전 아내의 전화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보, 소은이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는데 이게 잘 안 멎어서 좀 큰 병원에 왔어. 그 동네 내과 의사 말은 못 믿겠어서 아무래도 감기가 아닌 것 같아. 퇴근하고 불이 나게 집으로 온 저는 아내의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상급 병원으로 가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말하더군요. 불안함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해진 의사의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죄책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죠.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너무 늦게 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치료 시기보다 2달은 늦게 오셨어요. 빨리 항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상도 못한 의사의 말에 병원에서 나오던 아내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 아내를 감싸줘야 했건만 저 또한 펑펑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백혈병 치료를 잘한다는 수도권 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딸을 입원시켰고 근처에 원룸을 잡아 아내는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혼자 내버려둬서 미안해. 수아 백혈병은 완치율이 높다고 하긴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아내는 딸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고 회사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저는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아내와 딸을 만났습니다. 항암제를 맞으며 무균실과 1인실을 오가는 딸을 지켜보는데 정말 사람 할 짓이 아니더군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딸은 계속해서 구토를 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무균실이 가야 할 때면 당장에 자리가 부족할 때도 많아 최대한 청결을 유지하며 1인실에서 버텨야 했죠. 어느 날은 구토를 하다 지쳐 잠든 딸의 앞에 앉아 울고 있는데 언제 잠에서 깼는지 딸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빠, 울어? 우리 소은이 왜 깼어? 겨우 잠들었는데 더 자지. 아빠, 엄마는? 엄마, 잠깐 집에 자러 갔어. 오늘은 아빠랑 있자, 우리 딸. 딸은 아내가 곁에 없다는 말에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은 눈물을 애써 삼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빠, 미안해. 내가 아파서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지? 나 다 알아. 엄마 맨날 아닌 척하는데 엄마 화장실만 갔다 오면 두 눈이 새빨개져 있어. 아빠, 나 빨리 나을게. 치료받는 거 솔직히 너무 아픈데 나 열심히 참고 있어. 내가 빨리 나아야 엄마 아빠도 나 때문에 더 이상 울 일이 없을 거잖아. 그렇지?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우리 소은이 아주 잘하고 있지. 소은아, 아빠랑 엄마는 소은이가 빨리 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그래도 소은이 아픈 걸 보는 게 마음이 아프니까 그만큼 소은이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도 너무 많이 울지는 마, 아빠.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아빠 얼굴에 살이 쏙 빠진 것 좀 봐. 면도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뭐라 그랬지? 항상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마음도 깔끔해지는 거라고. 우리 똘똘한 공주님이 그랬지. 아픈 와중에도 자신보다 제 걱정을 하고 저를 보며 잔소리를 하는 딸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내는 수아 백혈병은 완치율이 높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하루하루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텼어요. 언젠가 완치되어 다시 함께 살게 될 딸과의 미래를 위해 저는 힘들고 슬픈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 회사 생활을 이어나갔죠. 수많은 치료비를 감당해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투병 생활은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8개월 만에 딸은 결국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증세가 악화된 딸은 무려 2달을 소아 중환자실에서 보냈습니다. 제 마지막 기억 속의 딸은 아파하고 있지도 울고 있지도 웃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무척이나 답답해하며 힘겨워했던 모습.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은아, 안 돼. 제발 가지 마. 이 엄마 두고 가지 마. 제발. 엄마, 내 새끼 어떡해. 저기 뜨거운데 혼자 들여보내면 무서울 텐데 내가 같이 가줘야 해. 9살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떠난 딸이 화장터에 들어갈 때 아내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두들기며 오열을 했어요. 딸이 투병하는 사이 8kg이나 빠진 아내의 주먹질은 나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마치 떠나는 딸아이의 영혼을 잡아둘 수 없듯 아내의 몸짓은 무력했죠. 저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딸의 작은 관을 보며 서서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딸의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함께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죠. 허무하게 딸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와 저는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니,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라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눈물이 터져 흐를 것 같았거든요.
먼저 화장실로 간 아내는 1시간이 넘도록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최대한 소리를 참으려고 한 것 같지만 아내의 오열하는 소리는 화장실을 넘어 온 집안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우습게도 딸아이가 아내 울음소리를 들으면 너무나도 속상해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딸의 방문을 조용히 닫아주었어요. 이후 전 눈만 뜨면 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회사에 나가 일을 하자니 딸이 세상을 떠난 마당에 제가 대체 뭘 위해 돈을 벌어야 되나 싶더군요. 회사에 휴직계를 냈던 전 결국 그 길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아내와 저의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지게 되었죠. 물론 원흉은 전부 저였고요. 저는 아침부터 눈만 뜨면 주방으로 가 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면 또 술을 마시고 또 술에 취해 잠이 들고의 반복이었죠. 술 말고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니 몰골은 형편없어져 갔고 정신 또한 온전치 않았어요. 매일 인사불성인 채로 지내던 전 성격마저 괴팍해져 갔죠. 아내는 처음엔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힘듦을 견디는 방법은 누구나 다를 거라면서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아내는 생전하지 않던 잔소리를 시작하더군요. 여보, 술 좀 그만 마셔. 그러다 정말 큰일 나. 신경 꺼. 소원일 그렇게 보낸 마당에 내가 술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견뎌? 아내는 처음엔 제 말에 한숨을 쉬고 말아버렸지만 늘어나는 술병만큼 아내의 잔소리도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저 또한 아내에게 버럭하는 일이 많아졌죠. 내가 정말 이 술들을 다 갖다 버려야 정신 차리겠어, 당신? 그만 마시라고. 정말 소은이 뒤를 따라가기라도 할 작정이야? 그래. 제발 따라가고 싶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왜 이렇게 잔소리야? 먼저 간 소은이 흉내라도 내는 거야?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당신 정말 이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마저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으로 아내와 대판 싸웠던 날이었어요. 차라리 취했으면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릴 것을 그날따라 뭐가 그렇게 우라가 맺혔는지 저는 차마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만 내뱉어버리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저를 정말 때려서라도 뜯어 말리고 싶네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당신 죄책감 안 느껴? 나야 일하느라 몰랐을 수도 있다 치지만 당신은 소은이 옆에 항상 붙어 있었잖아. 의사가 그때 했던 말 기억나지? 2개월이나 늦게 데리고 왔다고. 당신 애 옆에서 대체 뭘 했어? 다른 집 엄마들은 애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호들갑을 떤다는데 당신은 뭐 했냐고. 당신이 조금만 일찍 애를 병원에 데려갔어도 우리 소은이 살 수 있었을 거야. 소은이가 우리 곁을 떠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아직도 그때 제 말을 들은 아내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상처와 절망, 원망으로 얼룩진 그 눈빛, 그 표정이요. 그리고 그날 아내는 제가 잠든 사이 짐을 싸서 친정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게 친정으로 가겠다는 쪽지 외엔 아무런 말도 문자 한 통도 남기지 않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아내에게 더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이미 상황은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또 아내가 못난 제 곁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았기에 그냥 이번 기회에 아내라도 저를 떠나 행복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났던 그때 제 모든 걸 전부 놓아버렸던 것 같아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내 삶이 망가지다 끝이 나길 바랐죠. 그렇게 딸을 보낸 뒤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동굴 속에 갇혀 보냈습니다. 술이 깬 채 눈을 뜨면 눈물부터 흘렸고 슬픔을 잊기 위해 또 술을 마셨죠. 그러면서도
차마 굳게 닫힌 딸의 방문을 열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 문을 열면 제게 잔뜩 실망을 한 딸이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녁에 술을 사러 나갈 때마다 집 대문 앞에 모아 내놓은 술병을 가져가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세상을 떠날 당시의 딸과 또래로 보이는 여자애와 동생인 듯 보이던 남자애였죠. 그 남매는 저희 집 앞 병뿐이 아닌 동네 집들 앞에 놓인 병들을 그 작은 몸으로 전부 모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번째 마주치던 날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서던 제게 그 여자애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 쭈뼛거리며 부탁을 하더군요. 저 아저씨, 이 술병들이요. 다른 사람들 말고 저희한테만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소주병 한 병에 100원인데 동네 병들 다 모으면 하루에 1,000원은 벌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아프셔서 약값이 필요해서 그래요. 당시 만사의 의욕이 없고 모든 게 귀찮았던 전 마음대로 하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하곤 자리를 떴어요. 어차피 빈병인데 누가 가져가든 무슨 상관이랍니까? 무슨 딱한 사정이야 있겠지만 생판 모르는 아이들의 사정에 귀를 기울일 만큼의 여유가 제게는 없었죠. 그런데 이 애들과 인연이었던 건지 이상하게 못해도 3일에 한 번은 그 애들과 대문 앞에서 마주치더군요.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항상 비슷한 시간에 술을 사러 나왔고 아이들 또한 같은 시간에 병을 주우러 다녀서였던 것 같네요. 그렇게 자주 눈에 보이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궁금해지긴 하더군요. 항상 표정이 어둡고 슬프기만 하던 그 어린 남매의 사연이요. 그래서 어느 날 빈병을 줍고 가는 남매들을 조용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어요. 남매가 사는 집처럼 보인 그곳은 낡고 허름한 컨테이너였습니다. 더운 여름이라 열어놓은 건지 반쯤 열린 창문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 창문 틈새로 집안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바닥에 깔린 더러운 이불 위에 할머니 한 분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막 신발을 벗은 여자애는 곧장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지 이불에서 겨우 몸만 일으켜 남매를 맞이했고요. 할머니, 괜찮아요? 약은 드셨어요? 오냐, 먹었다. 내 새끼들 오늘도 병 주워온 거야? 할미가 그런 거 하지 말랬잖니. 너희가 이 할미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다. 미안하구나. 둘 다 학교는 다녀온 거야? 그럼요. 우리 걱정은 마세요, 할머니.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집엔 화장실처럼 보이는 곳도 음식을 해먹을 만한 곳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 한 구석에 컵라면 그릇이 몇 개 쌓여있는 걸 보니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낡은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곳에서 볼 일이나 간단한 세안 등을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딸을 잃고 세상의 온갖 불행은 혼자 다 떠안은 듯 무기력하게 사는 저와 누가 봐도 부모가 없는 듯 했지만 어떻게든 아픈 할머니를 보살피려는 그 어린 남매가 무척이나 비교가 되었죠. 굉장한 충격과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세상에 응석을 부리려 1,000원이 넘는 술병을 따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 저는 아주 오랜만에 술을 마시지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마시는 대신 남매의 집을 몰래 찾아가 살폈어요. 일주일 동안 무려 5번이나 말이죠. 남매의 일상은 매일 같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손을 잡고 동네를 돌며 빈병들을 수거했고 그것들을 동네 마트에 가져다가 판 후에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의 밥을 챙기더군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씻은 후
남매 하교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죠. 눈을 뜨고 할 일이 생기니 점차 술도 찾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몰래 남매를 지켜보며 고민을 하던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남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남매 중 누나인 것 같은 여자애가 문을 빼꼼 열더군요. 술병 많은 집 아저씨다. 아저씨,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요즘엔 소주병 집 앞에 없던데. 지나가다가 너희가 이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 그리고 아저씨 요즘은 술 안 먹어. 그랬구나. 잘했어요. 아저씨도 건강 챙기셔야죠. 여자애와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집안에서 할머니가 몸을 일으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할머니의 말에 얼른 인사를 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애들이 매일 소주병 가져가던 집 주인이에요. 애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애들 모습이 너무 딱해 보여서 혹시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 싶어서요. 왜 아저씨가 우리를 도우려고 하세요? 할머니의 손짓에 집으로 들어가게 된 저는 할머니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죠. 제가 딱 여기 큰아이만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 제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폐인처럼 살았는데 이 아이들을 보고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빈병을 모아다 판 푼돈으로 아픈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까? 이 아이들을 보고 제가 다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례지만 할머니, 아이들 부모님은 지금 다 안 계신 건가요? 제 말에 할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에휴 하며 지난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그 사연이라는 것이 아직 어린 아이들에겐 참 잔인한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다 전 재산을 말아먹고 연신 술만 푸다 간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오. 아들이 땡전 한 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니까 며느리마저 자기 새끼들을 우리 집에 버려두고 도망을 갔지요. 우리 손녀 초원이가 5살일 때부터 나 혼자 어떻게든 이 애들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이 늙은 몸뚱이가 그걸 따라주지 못하고 금방 노쇠에 버립디다. 지금은 허리고 다리고 너무 아파서 어떻게 거동조차 하기가 힘이 들어요. 결국 돈이 없어서 전세로 살던 집도 내놓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우리가 너무 딱해 보였는지 나 아는 분이 여기서라도 지내라고 컨테이너를 마련해 줬지요.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다 치더라도 우리 초원이 대준인 아직 10살, 8살밖에 안 됐는데 볼 때마다 너무 죄스럽고 딱해서 내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손주들, 예성보다 더 딱한 그들의 사정을 들으니 제 마음이 다 미어지더군요. 할머니, 일단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은 마지막으로 언제 가셨어요? 병원은 무슨 병원이에요. 돈도 없는데. 그럴 돈이 있으면 애들 밥이라도 한 끼 더 사 먹여야지요. 할머니의 말에 애들은 또 왜 그런 말을 하냐며 할머니를 찾고 울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 집에 먹을 것들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제게 미안해하셨고 아이들 또한 처음엔 제 눈치를 보다가 나중엔 저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피자를 사들고 그 집에 간 저는 그날도 미안해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 멋대로 일을 하나 벌였는데 꼭 제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그리고 저는 할머니께
일주일간 고심 끝에 제가 했던 행동들을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저희 집 근처에 제가 방 2개 딸린 5천만 원짜리 전셋집 하나 구해놨어요. 우선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당분간 애들은 제가 돌볼 테니 할머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해요. 할머니, 초원이 대준 일 보면 먼저 간 제 딸이 너무 떠올라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저 아이들을 부디 제가 돕게 해주세요. 적어도 애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셔야죠. 제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고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엉엉 우셨습니다. 연신 고맙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딱히 쌀짐도 많이 없던 터라 다음날 할머니와 남매는 제가 마련한 2층 전셋집으로 곧바로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안고 2층으로 향한 저는 잔뜩 들뜬 아이들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한박 웃음을 짓게 되었어요. 와, 누나, 이것 봐, 화장실이야. 우리 이제 공중 화장실 안 가고 매일매일 씻을 수 있겠다. 그치? 대준아, 여기 가스레인지도 있어. 우리 이제 컵라면 말고 그냥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겠다. 그죠, 할머니?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일을 쉰 지 오래되어 더 좋은 걸 해줄 능력이 없던 제가 한편으로 원망스럽더군요. 할머니와 남매의 이사를 마친 전 그 길로 할머니를 정형외과로 모셨습니다. 관절이 많이 약해져 있던 할머니는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당시 시국 때문에 마음대로 입원실로 드나들 수 없던 저는 아이들 걱정은 마시고 마음 편히 치료받고 오시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죠. 이후 저는 할머니와 약속한 대로 쌀이며 반찬이며 아이들의 집에 아낌없이 날라다 줬습니다.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는 아이들을 대신해 밥도 해주고 찌개도 끓여주며 자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죠. 한 달 후 할머니가 퇴원하고 나서도 저는 끊임없이 그 집을 오갔습니다. 아이들과 할머니는 제게 고맙다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감사한 건 저였어요. 눈을 뜨면 매일같이 그 집에 드나들며 남매를 챙기고 할머니를 챙기는 일이 제 삭막한 삶에 얼마나 큰 생기를 불어넣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초원이가 제게 그러더군요. 아저씨, 혹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술을 많이 먹는 어른들은 암 같은 거 걸리던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던 아이들 부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애가 암이니 건강검진이니 하는 말을 아는 것 같았어요. 초원이의 말이 뜬금없었지만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건강검진을 받은 지 정말로 꽤 오래되었더군요. 그러고 보니 요새 자꾸 안색도 노래지고 속도 더부룩한 것이 마음에 걸렸죠. 우리 초원이 그런 것도 알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아저씨가 한번 검사 받으러 가볼게. 그런 것 좀 알아서 좀 하세요. 아저씨 어른인데 어린이를 이렇게 걱정시키면 되겠어요? 순간 웃음이 났어요. 어린 것이 제게 훈계를 하는 모습이 꼭 야무지던 제 딸 소은이 같았거든요. 저는 그런 초원이의 말에 알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하지만 워낙에 건강불감증이 몸에 배었던지 저는 초원이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그리고 또 며칠 뒤에도 초원이는 저만 보면 건강검진이란 말을 하며 저를 보챘어요. 아저씨, 건강검진 받았어요? 아저씨 얼굴이 흑빛이에요. 아직도 건강검진 안 받았어요? 지금 어린이 말이라고 무시하는 거죠? 어린이 말을 경청할 줄도 알아야죠. 그런 초원이의 말에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죠. 저는 내가 졌다 하는 표정을 지으며 초원이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저씨가 졌다. 예약해서 내일 당장 받으러 가마. 진짜요? 아저씨 이번에도 검사 안 받으면 아저씨 이제 우리 집 못 오게 할 거예요. 알았죠? 어쩜 제게 으름장을 놓는 모습까지
먼저 간 제 딸과 똑같은지 처음엔 웃음이 나다가도 이내 씁쓸하더라고요. 제 딸이 건강하게 컸으면 딱 저런 모습으로 제 눈앞에 앉아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저는 다음 날 약속대로 동네 종합병원으로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간 중앙 쪽에 뭔가 보이네요.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얼마나 시겁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상급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간암 2기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제 스스로를 망가뜨리던 2년 사이 그걸 견디지 못한 제 몸은 속에서 종양을 키워내고 있었던 거예요. 간암은 본디 거의 증상이 없어 3기나 4기쯤 발견되는 것이 흔한 일일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초원이의 최근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종양을 키워갔겠죠. 초원이는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었답니다. 다음 날 만난 초원이는 제게 건강검진 결과를 물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초원이를 안심시켰어요. 자기 아빠를 간암으로 떠나보낸 아이에게 또다시 주변인이 암에 걸렸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저씨, 병원에서 뭐래요? 아주 멀쩡하고 건강하대. 그러니까 우리 초원이는 아무 걱정 마. 알았지?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저씨,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셔야죠. 주위 사람들 걱정시키지 않게요. 앞으로도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기예요. 아셨죠? 참 야무지고 당찬 것이 초원이는 자꾸만 저희 딸을 생각나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성격만 보면 쌍둥이인 줄 알 정도로요. 그러다 며칠 뒤 이제 어느 정도 거동할 수 있게 된 할머니와 아이들을 저희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본 초원이가 대뜸 제게 이러는 겁니다. 소은이다. 아저씨, 소은이네 아빠였어요? 너 소은이를 알아? 네, 저 소은이랑 같은 반이었어요. 학기 초에 저랑 엄청 친했는데 근데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소은이가 아파서 학교에 못 나왔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긴 예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 학교가 같을 법도 했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까지 같았는데 왜 둘이 같은 학교를 나왔을 거라고 여태 생각을 못했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초원이에게 물었어요. 정말 네가 소은이랑 같은 반이었어? 우리 소은이 학교에선 어땠니?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어? 네, 나중에 소은이 소식 듣고 엄청 반 애들이랑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소은이 소식 들은 날 1교시에 수업 안 하고 반에서 다 같이 소은이 명복을 빌어주는 시간도 가졌어요. 저는 초원이의 말을 듣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딸이 세상에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한 것 같아 벅차오르기도 했고 가슴이 찢어질 것도 같았어요. 아프기 전 저를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하던 딸의 웃는 모습이 떠올라 서글펐죠. 당황한 할머니와 대준이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초원이를 끌어안았죠. 잠시 머뭇거리다 마찬가지로 저를 꼭 안아준 초원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잖아요. 저도 아저씨 옆에서 아저씨한테 힘이 돼주고 싶어요. 아저씨, 어른이라고 해서 어린애들한테 기대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언제든 힘드실 때 지금처럼 저 꼭 끌어안고 울고 싶은 만큼 우세요. 제가 소은이 대신해서 아저씨 꼭 지켜줄게요. 아니다. 나를 살린 건 바로 너희야. 오히려 이 아저씨가 고맙다. 참 오랜만에 그 조그만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껏 끓여놓은 찌개가 식고 기름이 둥둥 뜰 때까지 저는 눈물을 그치질 못했어요. 이후
저는 초원인의 가족 몰래 열심히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기였어도 극초기에 발견되어 따로 전이된 곳도 없어 저는 간 절제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후엔 통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열심히 몸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치료를 어린 몸으로 견뎌냈을 우리 딸을 생각하면 가끔 마음이 미어지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이력서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고 다행히 전 직장에서의 평이 좋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 금방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발표가 난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처갓댁에 찾아갔어요. 갑작스런 저의 방문에 장모님도 아내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저는 놀란 장모님과 아내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등신천치였어. 내가 내 슬픔에만 갇혀서 당신 상처는 돌보지도 못했던 거야.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말했으면 안 됐다고. 당신 나가고 나서 너무 후회했는데 그때 난 차라리 당신이 나를 떠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랬어. 당신한테 필요한 건 바로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살아가 나였을 텐데 말이야. 여보, 지금이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정신 차렸어. 직장도 다시 구했고 술도 끊었어. 그런데 단 한 사람, 당신만은 내가 아무리 잊어보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 제발 내가 살면서 당신에게 준 상처 어떻게든 갚을 수 있게 한 번만 날 받아줘. 아내는 그런 제 말에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리곤 생각을 해보겠다며 저를 돌려보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아내는 짐을 싸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저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마지막이야. 나한테 또 그러면 이번엔 정말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줄 알아. 정말로 고마워 여보. 내가 잘할게. 이후 아내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게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했지 하며 제 등짝을 마구 후려쳤지만 저는 변태처럼 실실 웃으면서 아내의 매를 맞았어요. 이렇게 걱정해줄 아내가 제 옆에 다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뻤거든요. 그렇게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몸이 많이 회복되어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진 못했지만 이제 등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초원이네의 사정을 들은 아내는 이젠 저보다도 더 초원이와 대준이를 자식 대하듯 살갑게 챙겨주곤 한답니다. 특히 대준이는 이제 아예 은근슬쩍 아내에게 엄마라고 부르곤 해요. 아내도 싫지는 않은지 그래 아들 하고 대답해주곤 하죠. 그리고 아직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또한 자신의 친노모 모시듯 따뜻하게 챙겨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따로 없어요. 머리가 좋은 초원이는 얼마 전 고학년을 대상으로 열린 독후감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어쩐지 어릴 때부터 어휘력이 좋더라니 아마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요즘입니다.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논술 학원이라도 보내줘야겠다고 아내와 상의를 했을 정도로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답니다. 바로 제 아내가 늦은 나이에 임신에 성공을 한 거예요. 처음엔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예전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내가 영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아팠어도 내 자식을 품에 안는 순간 그 아팠던 기억 같은 건 다 날아가 버려. 우리 더 늦기 전에 시도해보자. 한 번만 더 수온이처럼 천사 같은 아이를 내 품에 안아보고 싶어. 결국 전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했죠. 대신 노산이라 더욱 조심해야 할 아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요즘은 제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아내에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생각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곤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제 은인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암이 악화되어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죠. 아내에게는 평생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못한 채로요.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자랄 두 남매와 곧 만나게 될 새 생명을 떠올리며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삶이라는 게 평생 누군가에게 불행만을 짊어지게 하진 않는 것 같네요. 지금 당장 뼈저리게 슬프고 괴로운 현실을 맞닥뜨릴 순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더 밝고 따뜻한 내일이 찾아오리라 이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보고 저처럼 힘든 사연을 가진 분들도 공감을 하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